기록을 한꺼번에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5번에 걸쳐서 주제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찰림의 역사와 우리나라 사찰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주제는 사찰림과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사찰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사찰림의 역사와 현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9월에는 기후변화가 좀 심각한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문제, 그 다음에 11월에는 우리나라 사회변화가 지금 급격하게 고령화라든지 이제 아이들 출산율 같은 게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보호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는다. 그것과 사찰림의 관계에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12월의 맨 마지막으로 사찰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나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을까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강으로 12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주제인 사찰림의 역사하고 이제 사찰림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찰림의 역사입니다. 기록상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서기 372년입니다. 이때가 고구려의 소수림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있을 때인데요. 이때는 이제 고구려 땅이 지금의 평양이나 이쪽보다는 조금 안주걸판에 고구려 땅이 크게 있을 때입니다. 이때 정진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견이라고 하는 왕이 순도라고 하는 스님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불상과 경문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또 2년 후에 똑같은 이제 진에서 이제 이 정진이 있고요. 진인데 같은 나라지만 한자가 좀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음은 같지만 이 진에서 아도라고 하는 스님이 고구려 땅에 와가지고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나라에서 이 스님이 머무르실 수 있도록 하는 절을 이불란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스님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초문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순도 스님을 머무르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불란사와 초문사라고 하는 절이 지금은 우리 교회에 너무 낯선데요. 만주에 있는 절이거든요. 이 절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건립된 사찰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압록강 북쪽 안시성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은 이 절이 있는 곳이 용영성 해성시라고 하는 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를 전래했던 전진의 왕 부견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독특한 분인데, 이분이 일찍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 국가의 종교를 불교로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던 중국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까지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제 알리는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이 부견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한테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불교를 배웠던 스님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스님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마라집은 쿠마라치바 또는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스님이 사실은 부견이 지금의 신장 유구르에 있는, 그러니까 신강지방에 있는 쿠차라고 하는 왕국을 정벌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그 쿠차국에 있었던 스님이 구마라치바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아시아에 계시다가 중국으로 넘어오시게 되고, 중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경에 나와 있는 상당히 많은 말들을 번역하신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쿠마라치바 스님이 번역했던 말에 극락, 지옥,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런 말들이 쿠마라치바 스님이 인도의 불경을 그 중국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개념들이고요.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현장 스님과 같은 분들이 직접 인도에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말을 배워가지고 또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 쿠마라치바 스님이 번역한 것을 우리가 구역, 옛날에 번역한 거다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현장 법사나 이런 중국에서 직접 가셔서 오신 스님들이 번역한 것을 신역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지 구역이든지 신역이든지 산스크리트로 된 원전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불교의 용어를 처음으로 번역하신 분이 쿠마라치바 스님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중국의 불교가 도래된 시기하고 우리나라 고구려의 불교가 도래된 시기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시기였던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신양이라고 하는 선양이죠. 그러니까 청나라 때 우리나라 누군가 복림대군 석권 끌려갔던 곳이 선양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따렌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대련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중간에 예전에 이제 안시성 석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곳에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의 절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그로부터 이제 370년경이니까 10년쯤 있다가 이제 똑같이 진인데 여기 동진이에요. 동진에서 인도의 마라난타 스님이 배를 타고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당시에는 중국이 엄청나게 작은 나라로 막 쪼개져 있을 당시인데요. 그래서 마라난타 스님이 우리나라를 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 백제의 서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여나 공주가 아니라 서울이에요, 서울. 한산주라고 하는 지역에 친유왕 당시인데요. 마라난타 스님을 위한 백제 최초의 절을 창건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10명의 백제인을 추가시켜서 이제 그 마라난타 스님한테 배우도록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인데요. 392년에 아심왕 시절에 불교를 국교로 발표를 하게 돼서 아주 백제가 대표적으로 불교 국가가 되게 되고요. 이 당시에는 또 상당히 많은 스님이 인도까지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오신 그런 기록들이 삼국사기나 삼국무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300년대, 400년대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득한 옛날이지만 그 당시에도 중국이나 백기를 타고 인도까지 유학을 스님들이 다녔던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주변에는 이 당시의 절과 관련된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영광의 법성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라난타 스님이 처음으로 그곳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근처에 이제 불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서 거기 가면 지금도 이제 마라난타 스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설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당시에 백제 수도가 몽촌토성과 풍감토성, 지금의 강남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에 아마도 백제 최초의 절이 남아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갑사의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신라인데요.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한 100년여 늦은 시기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이제 기록상으로는 법흥왕 시대의 아도화상에 의해 가지고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게 시기가 불명확합니다. 왜냐면 백제와 고구려와는 달리 신라는 처음에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국가적으로 금지를 시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들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시기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법흥왕 13년 527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차돈이라고 하는 분이 내 목을 쳐서 우윳빛깔 피가 나오게 되면
불교를 그러니까 공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에 대해서 약 150년 늦게 2차 돈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불교가 공인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시기에 경주 인근에 절을 짓고 천경림이라고 하는 숲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경림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신라 최초의 사찰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은 이렇지만 이 시대 이전에 이미 2차 돈이 순교를 할 정도면 신라의 각처에 절이 있고 불교를 받아들이는 신도들이 꽤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천경림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은 불분명하지만 흑륜사라고 하는 절터 근처에 있었던 사찰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시기가 거의 2000년 가까워 1000년 역사가 아니고요. 1700여 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반월림랑 대략 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찰림은 사찰이 들어오게 되면 사찰에 이제 뭐랄까 땔감을 쓰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제를 마련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찰이 들어옴과 동시에 사찰림이 같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의 오릉인데요. 여기가 흑륜사지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던 숲들이 이제 신라 최초의 사찰림이었던 천경림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도화상은 이제 신라 초기에 경주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의 구미의 도리사 같은 절을 만들었던 역사들이 남아있어요. 그런 걸 볼 때 2차 돈 순교 이전에도 이미 신라땅 곳곳에 이런 절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스님이 아도화상 스님이시고요. 고구려 스님이 되겠습니다. 이제 초기 불교와 사찰림을 보게 되면 초창기에 불교가 전래되고 절이 만들어진 것은 대부분 왕성이나 도시 주변에 절들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도시가 이렇게 큰 도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집이 만들어지게 되면 절에서 쓰는 식탄, 그러니까 연료나 목재 또는 경관 또는 수행 공간 유지를 위해서 사찰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찰에 이제 곁들여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사찰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찰전이나 사찰탑 등도 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륜사지로 추정되고 있는 것을 발굴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불교가 도래되면서 사찰이 만들어지고 사찰숲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현재 조계종에 속하는 선종 계열의 불교의 흐름은 통일신라 시대 때 신라 말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은 교리 중심의 교종이라고 하는 불교가 활성화가 됐었고요. 이제 선종이 신라 말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통일신라 시대죠. 이때부터는 절이 주로 도성 주변에 있는 것보다는 스님들이 선종 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선을 주로 하는 수도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산소로 우리 사찰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새로운 그러니까 도시 주변과는 다른 새로운 사찰림의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스님들이 이제 선몽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토지대전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원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있죠. 지금도 우리가 조금 여유가 되는 분이나 아니면 원을 세우신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원찰 등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 당시 고려시대 때부터는 대개 왕족이나 귀족들이 창건주가 자신의 소원을 빌고 이제 가족들이 안녕을 빌기 위한 원차를 만들었던 것들이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국민대학의 쪽이죠. 정릉에 흥천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게 조선 왕실의 대표적인 원차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숭유 억불 정책을 해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억불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내원당이라고 해가지고 임금님을 비롯한 궁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교를 숭상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세종임금이나 세조임금 같은 분들이 역사에 남아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불 정책을 폈지만 사찰림이 이 시기에 오히려 체계적으로 보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크게 관여하지 않고 스님들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고려 때 그 부산 선문이 약간 좀 교종 중심으로 흘렀다가 다시 선종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조선이 사찰이 이제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사찰림이나 사찰에 따른 여러 가지 위토, 그러니까 답이나 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조선 왕실에서 내려주게 되고요. 이제 이런 살림 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님들이 상감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농감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 하던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숲을 보존하는 정책이 금산, 농산 뭐 이런 정책이 있는데요. 조선 초기에는 이제 금산제도였고,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이제 같은 제도인데 공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금산은 대표적으로 관반금산, 이거는 이제 국가의 방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이고요. 연해금산, 이거는 바다의 그 태풍 같은 걸 막기 위한 산, 태봉금산, 이거는 이제 왕실의 태를 묻기 위한 산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위한 태봉금산, 도읍의 사상 같은 경우는 서울 주변에 예를 들면 그 좌청룡, 우회포, 남주작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던 그런 산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 안에 상당히 많은 사찰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천의 직지사 같은 데를 가시면 그 직지사 앞쪽에 있는 데가 태공금산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비석도 남아있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관방금산이나 연해금산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망해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바닷가에 뚝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섬이나 바닷가에 있는 절이 지금으로 따지면 빙배나 또는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같은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망해사 같은 사찰인데요. 그런 지역에는 그런 연해금산이나 관방금산 같은 형태의 사찰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토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제사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마련된 땅을 보통 우리가 위토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황장금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치악산에 가시면 이렇게 황장금표라고 하는 것이 큰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황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란 송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라에서 큰 장례를 할 때, 임금님이 돌아가시거나 왕비가 돌아가셨을 때 그 노란색 속으로 된 소나무를 가지고 관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그것을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황장금표를 해놨습니다. 가리왕산 같은 데 가면 산상금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쓰는 산삼을 캐기 위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산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조선시대 때는 의외로 우리가 억불순교 정책을 펴기는 했지만 사찰이 자체적인 경제활동을 하거나 스님들이 선종 중심의 활동을 하는 데는 국가에서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함부로 스님이 되는 것을 막기도 했죠. 양반이 스님이 되는 것을 척추하게 막기도 했지만 기록에 보면 꽤 많은 또 양반들이 승적을 가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시습 선생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을 보면 꽤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들이 참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다가 소금을, 숯을, 또는 종이를 만들어서 이제 공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스님들의 생활이 상당히 이렇게 쉽지는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인데요. 이 일제는 1911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사찰령이라는 걸 반포를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불교계가 가지고 있던 사찰의 땅이나 사찰림을 함부로 사업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의 사찰을 31본산, 그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교구본사를 31개를 두고 그 교구본사에 속하는 그 본산, 교구장 스님을 조선 총독이 임명하는 걸로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일 교구 본산에 속하는 그 주지 스님들이 임명권, 그렇게 임명을 임명을 하고 면직을 하는 권한을 총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불교가 조선 총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한만인데 우리가 24개의 교구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별도의 해외 교구, 해외 특별 교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 절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교구로 남아있어서 보통 우리가 25개 교구로 지금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본산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지금도 다 남아있는 기구죠. 병문사, 부정사, 용주사, 정문사 쭉쭉 해가지고 법풍사, 화엄사 이렇게 해가지고 31개 본산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통일되면 이제 예를 들면 고성의 유정사, 예전에 이제 유정사 같은 경우는 그 유정사에 속하는 말사 부사 같은 경우를 남북한 관계가 좋을 때 우리 조계종단이 가가지고 절을 짓고 그랬었어요. 지금 가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안변의 서광사, 함흥의 귀주사, 신천의 폐업사, 황해도 항주의 성불사, 평양의 영명사, 영변의 고연사, 순안의 법풍사 이런 데 찾아봐 봐야겠습니다. 제가 있는 조계저죠. 동국대는 이 북한에 있는 절까지가 전체 기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묘양산 같은데 동국대 사찰림이 남아있습니다. 동국대 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저희가 묘양산에 가가지고 어디가 동국대 살림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스님들이 돈이 없으시니까 사찰림 일부를 동국대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서 쓰든 뭘 하든 학교 재정이 보태서 쓰라라고 한 건데 이제 지금 남북관계가 이래서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이 되게 됩니다. 광복이 되게 되니까 자유당 시대죠. 자유당 시대에 경자유전에 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사찰에 있는 전답은 스님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님 이름으로 우리는 등기를 못 하잖아요. 종단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단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사찰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그 반대 정책들을 펴게 돼요. 그래서 당시 사찰의 수입의 80에서 90%가 사찰이 가지고 있는 정답에 대한 소작물을 징수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농지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다 농민들에게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찰이 가지고 있는 사찰림은 그대로 있는데 사찰답이나 사찰전이 대부분 이게 개인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개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계종하고 태고종은 완전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스님들 중에 자식을 가진 스님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제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일제 때는 대처 스님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해인사, 큰 절 주변의 사하촌에는 대부분 그런 스님들의 친인척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당 시대 이렇게 되니까 해인사 땅을 그 친인척 명의로 막 바꿔주는 거예요. 사고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도 안 되는 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광복되고 나는데 우리나라에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집가증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찰에 지급을 해줍니다. 나중에 국가 돈 생기면 이 증권을 바꿔줄게요. 채권이죠, 지금으로 보면. 바꿔줄게요. 그런데 6.25가 발발을 하잖아요.
지가증권이 거의 의미가 없게 이렇게 또 추적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교가 끝나고 나니까 사찰 농지의 50% 이상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까지 유지하고 있던 사찰의 농가가 50%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사찰 재정이 이제 파탄 지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에서 나는 논밭에서 나는 거 가지고 스님들을 공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대처스님과 비구 스님 사이들에게 농지보상금 관리를 두고 엄청난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불교정화 운동이잖아요. 1954년 이후에 아주 대외적으로는 불교가 이제 일제시대 때 불교를 벗어나서 비구 스님 형태의 이제 조선시대 불교로 환원하자라고 하는 거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사찰농지 50% 이상이 손실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 같은 것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처 스님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도 대처 스님들이 되게 일제시대 때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지식인이고 반대로 비구 스님들은 대처 스님들 밑에서 거의 머슴처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자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연세 드신 큰 스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선생님들이 다 그 당시에는 대처 스님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처 스님 중에서도 뭐랄까 그 스님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켰던 스님들은 존경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스님들은 일을 할 정도로 그 대처 스님들을 싫어하시는 큰 원로 스님들이 계세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이 당시에 왜냐면 내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지 되니까 내 밑에 있는 스님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적게 만들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걸 크게 만들다 보니까 스님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불교계에서 비구와 대처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커져요. 또 50년대, 60년대. 62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약간 뭐랄까 그 통합하기 위한 약간의 노력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남북한이 분리되는 것처럼 1970년에 대처 스님들 중심의 태고종이 별도로 분리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197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사찰에 비구 스님과 대처 스님이 같이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전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절에 다닐 때는 전부 비구 스님만 계시던 시절인데 지금 이제 60, 70, 80 되신 원로 스님들은 이 시대를 다 겪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가르쳤던 큰 스님들이 대처 스님들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대처와 비구 스님들이 태고종과 조계종으로 구분이 될 것 같지만 아직도 큰 스님들 사이에 교류는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교에 동대를 이렇게 가다 보면 장충동에서 올라가는 그 문이 저희 학교의 정문이 아닌 되게 정문처럼 보이거든요. 해왕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땅은 서울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은 세워져 있는데 근데 서울시로부터 그 땅을 살려고 하니까 그게 공원 부지였거든요. 남산에 속하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땅은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단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는 우리가 교환해 줄게요 라고 그러는데 서울시내 조계종단의 땅이 별로 없어요. 있어 봐야지 예를 들면 저 화계사나 그런 데 있는 국립공원 같은 걸로 지정된 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조계종 총무원하고 태고종 총무원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스님들, 원로 스님들 간에는 어차피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잖아요. 1970년대 이전에 땅 좀 줘. 그래가지고 지금의 그 2대 뒤에 있는 봉원사죠. 봉원사 뒤에 있는 땅을 서울시로 넘기고 그 땅을 남산에 있는 땅을 동국대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구입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구 스님과 대처 스님들 사이에 상당히 큰 알력도 있지만 지금도 큰 스님들 사이에는 서로 할 말을 하고 사시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농지의 반정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찰이 가지고 있던 농지의 반정은 사라졌다. 다만 사찰림은 이게 경자유전 원칙에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다 남아있게 됩니다. 농지는 사라졌지만
방대한 사찰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사찰에 와가지고 누가 나무 베가고 거의 없잖아요.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진짜 트럭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를 몰래 도벌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게 결국은 사찰의 재정이니까 스님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숲을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직사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원로 스님들, 방장 스님이나 이런 그 큰 스님들은 나무 한 그루 베는 거를 지금도 아주 질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자연적으로 쓰러질지언정 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등산로나 이런 데 피해가 갈지언정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나는 나무 베는 거는 못 봐주겠네 하는 것이 그 60년대, 50년대, 70년대 스님들이 그 스님들로부터 계속 배워왔던 것이 나무 베는 거는 우리나라 국토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뼛속 깊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이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이제 화엄사나 이 아래쪽의 절에를 가면 삼나무나 편백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부도전 뒤에 가면, 부도밭 뒤에 가면 삼나무나 편백이 큰 많이 자라는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태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선배 교수님들이나 선배 박사님들이 그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일본을 상징하는 삼나무나 편백을 절집 주변에 이렇게 놔가지고 우리나라 경관을 다 망쳤다. 제가 사찰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였어요. 왜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얼마나 헐벗었겠어요. 그 당시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스님들이 일본의 절에 가서 보니까 절 뒤에 정말 막 한 50m씩 자란 그 삼나무 편백 같은 게 있잖아요. 저거 하나 있으면 우리 절집 삶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남쪽에 있는 절에는 삼나무 편백을 열심히 심으신 거예요. 그게 스님들로서 애국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외래종이고 사찰의 경관을 해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스님들 생각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이 나무 빨리 키워가지고 가난한 우리 절 좀, 우리 조국 좀 어떻게 좀 잘 살게 해야지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일반 시민도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절박해 있겠어요. 근데 그 역사를 잘 모르던 이제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그 당시 스님들이 생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경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절집 주변에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라고 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그게 경관을 좀 훼손하고 또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일지라도 그 당시 스님들의 생각으로 돌아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나무 벤다고 큰 스님들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우리가 좀 이제 안정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1967년에 공원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지금은 도시공원과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자연공원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때는 하나로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때 혁명정부라고 하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군사정부가 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국립공원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원이고요. 도시공원은 관광이나 그런 걸 위해서 만드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리산 같은 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좀 많이 육성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외국 사례들을 보니까 국립공원은 뭐 손을 못 대는 보호지역처럼 지정이 되는 것인 걸 알고 나중에 법을 분리를 해요. 하나는 자연공원,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하나는 도시공원법. 그래서 도시공원은 얼마든지 간에 집도 짓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공원에 속하는 자연공원이라는 게 도립공원, 뭐 군립공원, 그 다음에 국립공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손을 대지 못하는 땅이고요. 한번 지정이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찰림이 거의 대부분 국립공원 안에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규제를 갖게 돼요. 전통사찰보전법, 자연공원법, 국가유산법. 그래서 실제로 땅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사찰이 가지고 있는 사찰림의 면적이 뒤에 나오겠지만 서울 면적이 1.5배예요. 서울이 605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되게 작아 보이지만 지방에 가면 시골에 있는 도시 4개를 합해놓은 것만한 거가 서울이거든요. 그만한 면적이 전적으로 조계종단에 속하는 사찰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쓸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다 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 쓰니까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사찰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람로라고 하는 걸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가 절에 들어가면 국립공원 입장료라고 하는 걸 받았었잖아요. 그 입장료의 약간이 국립공원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고 대부분이 사실은 문화재관람료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사찰에 주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받는 게 아니라 그 국립공원 관람료를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받아가지고 그 비율대로 나눠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관람료를 폐지해버렸어요. 1990 몇 년인가? 그렇게 되니까 문화재 관람료만 남았잖아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절 일주문 앞에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화재 관람료 내세요 그러면 저 절에 안 갈 거예요. 국립공원 갈 거예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마찰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계종단은 봉익임선달도 아닌데 나 산에 가는데 왜 선거놓고 거기 들어간다고 돈을 받느냐라고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만이 아니라 그 절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국립공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절 땅을 밟지 않고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스님들이 무슨 노력을 했다고 이 많은 땅을 스님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일제시대, 그 다음에 자유당 정부 시대 뭐 그런 얘기까지 꺼낼 필요도 없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내가 지금 거기 들어가는 1,000원을 내는 것 때문에 계속 압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결국은 2023년에 문화재 관람료도 폐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대부분의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를 하는데요. 대신에 문화재 관련된 그 수리나 이런 비용들을 정부에서 그 사찰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비 같은 경우. 제가 있는 동대도 사실은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아요. 왜 그러느냐면 동대에도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그런데 이제 이 절이 뭐에 속하는 절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경희궁을 지금의 신라호텔 쪽으로 팔았어요. 일제 때 궁궐 끌어가지고 다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그 절을 남산의 동대에서 가져다가 학교의 절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희궁의 정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뭐죠 우리가 갑자기 대웅전이나 임금님이 그 신하들하고 회의를 하는 대전이 똑같은 구조예요. 이거는 동서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시는 곳을 부처님 잠시 좀 내려와 계세요. 거기 그리고 임금님이 앉아 있으면 그게 대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신하들이 앉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상의 지조는 임금님인 거고 우리 마음속 전체 세계의 지조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모시는 게 똑같아요. 이게 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성당도 똑같아요. 성당도 그 성당에 예수님이나 그 십자가 모신 장소 있잖아요. 그거를 떼고 황제를 모셔놓으면 그게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있고 그 있는 공간이에요. 그곳을 똑같이 못 따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방식이 똑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희궁 안에 있는 정궁은 가짜예요.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동국대 안에 있는 정각원이라고 하는 절은 그게 문화재로 보물로 지정된 원래 경희궁 정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그 경희궁 전궁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동국대학에 줘서 동국대학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국가 유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찰에 있는 게 대부분 불교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국가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 유산을 스님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따른 관리비를 스님들께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최근에 부산의 이제 금정산 국립공원까지 24개 해수가 있어요. 보시면 태안해안이나 다도해 해상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사찰림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해안국립공원도 일부는 사찰림으로 되어 있어요. 섬 지역에 있는 그 사찰들이 가지고 있는 사찰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찰림 면적이 그렇게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찰림이 그렇게 넓게 있다 보니까 법정주의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사찰림에 대한 것을 또 보면 산지관리법에서 사찰림은 보전산지, 공익용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전산지나 공익용산지 이게 참 애매해요. 보전산지나 공익용산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능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랄까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함부로 팔 수도 없지만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임야 외의 목적으로 함부로 쓰기가 되게 곤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적으로는 사유지인데 국가에서 이거를 사유지라기보다는 공유지, 영어로 말하면 커먼과 같은 그런 형태로 사찰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찰림이라는 거는 스님이 가진 땅이 아니고 조계종단이 가진 땅이지만 저거는 그냥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땅 아니야? 라고 하는 공유지 개념을 가졌어요. 그래서 살림은 보전산지와 중보전산지가 있어요.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가 있어요. 임업용산지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배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산지예요. 조립을 하는. 공익용산지는 공익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지예요. 그러니까 조립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이 공익을 경관이나 환경이나 그걸 위한 거예요. 사찰림은 보전산지에 이걸로 되어 있어요. 중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산지들이거든요. 물론 이 산지도 산림청장이 고시를 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사찰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사찰림은 사찰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유용한 그런 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산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자, 공익용산지는 국가암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지 전용이 금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로 임업용으로만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공익용산지는 공익, 자연휴양 및 사찰림, 자연공원,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산지. 그러니까 산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쓸 수도 없고 함부로 나무를 베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땅들이 사찰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처럼 되게 가슴 아프겠죠.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 억울하세요? 자, 우리 국토 면적의 0.7%, 국토 면적의 0.7%예요. 산림 면적의 약 1% 정도가 사찰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1%에서 1.5%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찰림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동국대 땅 같은 경우는 동국대 학술림, 동국대 재단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사찰림이거든요. 동국대 사찰림의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다 합하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면적이 한 1.3%에서 1.5%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통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찰림의 거의 대부분은 조계종단에서 80%를 가지고 있고요. 태고종이 한 10%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중소종단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태고종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1970년대에 와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집으로 가서 그렇지 사실은 교리나 원칙이나 공부했던 것들이 거의 비슷한 같은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태고 종단과 조계 종단을 합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의 사찰림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사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한 4%밖에 안 돼요. 이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알사나 또는 도심에 있는 사찰 같은 경우는 사찰림이 없죠. 그러니까 되게 교동사 정도 되는 큰 사찰 또는 수발사 정도 되는 사찰들이 이 사찰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4% 정도 되고요. 전통 사찰이 되는 거 아시죠? 전통 사찰 고정법에 의해서 전통 사찰은 거의 60%가 사찰림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찰림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거기에서 뗄감 다 쓰는 거고 목재 팔아가지고 사찰 재정 쓰는 거고 사찰에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목재 구급하고 했던 그 중요한 정제로 쓰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던 사찰은 거의 대부분 사찰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넓은 사찰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월정사 109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에 통도사 84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에 또 어딘가요?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정사가 가장 넓은 사찰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약 1%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면적이 1배 반이 넘는 땅이에요. 산림 면적이 1.4%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립공원의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이 사찰림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중에 3분을 단연직으로 조계종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부장 스님 한 분 외에 전문가 2사람을 조계종단에서, 그게 10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조금 덜 억울하세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찰림의 인식 정도를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화엄사도 해보고 월정사도 해봤는데요. 거의 비슷한데 월정사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와봤어요. 시민들에게 200분 정도 조사를 해보면 사찰림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생태보호 가치가 28.9%, 30%는 자연환경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25%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죠. 왜냐면 대부분 월정사 이런 사찰들이 그런 데 있다 보니까 문화유산적 가치 있어요. 원래 이게 사찰이니까 종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불자들조차도 사찰림에 대한 종교적 가치를 20% 미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가치, 휴양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찰림은 법적으로는 사유림이에요. 종단에서 가지고 있는. 하지만 시민들이 인식한, 국민들이 인식한 공유림이에요. 국유림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종단에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땅 아니야? 그래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뒤에 이제 다음 달부터 계속 이어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연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의 핵심, 우리 정신문화의 핵심, 일부 유교문화도 남아있지만 이제 윤리나 이런 쪽에서의 유교문화 외에 정신문화의 거의 대부분 불교문화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 이름들 있잖아요. 산 이름, 금강산, 인왕산, 속리산, 거의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사찰림 관리되기 시작한 지가 자그마치 2000년이에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볍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몰라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나 문화 속에 녹아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사찰림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하도 그 살기가 좀 팍팍해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종교적인 가치가 아니더라도 치유나 좀 뭐랄까 그런 요소로서의 그 사찰림의 가치가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경제적인 가치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사찰림에 가가지고 버섯 따다가 절집생활하고 나무 베어가지고 절집생활하고 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스님들도 그런 걸 모르세요. 실제로 1980년대까지도 화엄사는 상당량을 그 밑에 있는 농민들에게 분양을 해가지고 버섯 따가도 하는 거, 뭐 그런 걸 그 다음에 고로수 수액 채취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거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잘 모르세요. 안동이나 이런 데 계시는 데는 송이 채취권이 아직도 있어서 쬐끄만 절인데도 최근에 용당사 같은 데 불타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한 해에 농민들이 2억 원 정도의 도지를 받는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 사찰인데 그 얘기는 홀라당 다 버렸어요. 2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 작은 사찰에 지금도 물론 그렇게 경제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과하게 보면 경제적인 기능은 상실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나라 불교 역사하고 사찰림의 역사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그러시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돌 말고 해가지고 예. 절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예. 군데군데 세워가지고 지금은 그거 거의 세우질 않는데요. 일제시대 때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뽑아가지고 그 거기 지경들에서 경역이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명은 일제시대 명칭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일제시대 때 세웠던 사찰림 경계라기보다는 표식이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열심히 사진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역사 자료가 좀 들 것 같아요. 그 바위 위에도 어떤 건 생이 났더라고요. 그래요. 네. 바위에 새겨진 건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그 이제 이 순찰본다라고 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야라고 할 때 아까 그 황장문표 같은 것도 그게 순찰을 돌 때 그 지점들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일반 서민들이 그런 것처럼 그럴 목적으로 세우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진 좀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있으신 이상으로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감사합니다.